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같이 불러요. 오늘도 꽃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맹서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종로새 짤랑대는 연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정말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경양 각지에서 저 뭐 부산, 심지어 뉴욕, 필라델피아, LA 이런 데서, 그리고 워싱턴, 영해 뭐 사방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고유명사라든가 연도 같은 거는 좀 까물까물해서 좀 강연을 할 적에 그만 그런 걸 까먹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주시고 좌우지간 이 고향에 온 기분으로 편하게 말씀을 해달라. 그리고 선생님이 쓰신 항상 뭐를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강의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페이퍼도 만들지 말고 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달라. 이렇게 그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진본도 뭐 이 사이즈랑 전부 거의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대로인데, 이걸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보면은 개미 중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미 중춘이면 음력으로 3월이고 2월이고, 이 개미가 1883년이거든요. 83년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차남이라고 그랬어요. 김차남. 찬란하다는 찬자에다가 암자를 썼는데, 대개 이 동학에서 좀 위상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전부 이 암자호를 받아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시던 분은 아주 오리지널하게, 이게 겨우 여기서 그 당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요게 100부 정도 찍었거든요. 100부. 그 100부 중에서 30부는 해벌 선생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70부를 이쪽에서 배부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찬암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김찬암이라는 분이 글씨 쓴 거 봐도, 상당히 글씨 그 체가 유려하고 유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찬암 선생이 이제 이거를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큰 항아리에다가 이중으로 넣었어요.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장독대 밑에다가 땅에다 깊게 파가지고 묻었다고요.
뚜껑이 물론 있겠죠. 그러면서 언젠가 이것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발굴된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지금 그 신학철 선생님이 사시던 집 그 근처래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지만 신학철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가입니다. 그야말로 저 양반은 이 사실주의부터 이런 상징주의라든가 초현실주의 모든 서양의 화풍뿐만 아니라 우리 토착적인 아주 이런 냄새까지 그리고 민중화가로서도 활약하시고 그래가지고 홍익대학 출신이거든요. 저 양반에서 홍익대학 후배들은 엄청 저 양반을 존경하는데 내가 보는데 이 화가는 일차적으로 이 대상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얼굴을 그려봐 그러면 내 얼굴을 완벽하게 내 느낌을 표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학철 선생님은 완벽해요. 이 대상, 그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천안에 와서 사신다고. 근데 또 한 분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재즈의 제1세대. 완전히 이건 재즈의 킹 오브 킹스예요. 신관웅 선생이라고. 그 양반이 또 여기 천안에 와서 사세요. 신관웅은 우리나라의 이 재즈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설이죠. 저하고 친구예요. 근데 비인 사람이에요. 비인, 원래. 비인 사람인데 그 부인이 천안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문글로우 신관웅 재즈 기념관이라는 거를 좀 지어가지고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끝나고 거기 재즈바에 가가지고 노래 좀 부르고 가는. 내가 거기 원래 문글로우라는 게 저 어디 있냐면은 홍대 앞에 유명한 아주 인디 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카페였는데 내가 거기에 보컬을 했다고. 그래서 저 양반이 피아노만 치면은 내가 소리가 돼. 왜냐면 저 양반은 박자 없이 불러도 다 맞춰. 아무렇게나 불러도 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만들어내. 그러니까 내 노래가 아주 근사하게 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관웅바에서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물론 나는 이제 친구니까 공짜로 해주지. 내가 공짜로. 그래서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래서 그 즐겁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엔조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도대체 뭔 책이냐 이거는 우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동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거를 지금 종교화한 것이 이제 천도교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1905년에 이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동학 조직을 갖다가 일진의 쪽으로 팔아먹으려고 조작을 하니까 그때 손병인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교단으로서 천도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1905년 12월인가 그런데 그 뒤로는 상당히 이렇게 종교 조직화. 그러나 동학은 1860년에서부터 선포가 돼서 이제 하나의 민중 운동으로서 전개가 됐는데 보통 이 동학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동학을 갖다가 동학 농민 혁명인데 이런 거를 꼭 농민 글자를 집어넣는데 동학이라는 거는 농민의 사상이 아니에요. 농민의 운동이 아니고 그 당시 농민이라는 건 100%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농민혁명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은 농민은 전 인구의 3%도 안 되니까 젊은이들한테 농민운동 이러면은 그 농민이라는 말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의식에서 소외돼 버린다고. 이건 당당하게 이거는 프랑스 상킬로트 혁명 이런 말 안 해요. 상킬로트가 주체가 됐다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러지. 미국 사람들도 독립운동한 거 가지고 미국의 뭐 독립혁명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인 동학혁명이죠. 혁명.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건 이게 농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러지 프랑스 그 혁명의 주체를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학은 어디까지나 아주 보편적인 혁명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동학은 왜 혁명인가? 그리고 이 책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잠깐 내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미천원 뽑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위대한 혁명 사상을 창도한 사람치고 본인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복음서 썼습니까? 예수는 복음서 쓴 거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이러했다 그러고 그 당시 갈릴리의 여러 상황을 기초로 해가지고 쓰신 거죠. 그러니까 모하메트가 꾸란을 갖다가 썼냐 말이에요. 그런 거 없거든요. 어느 종교도 세칭 교주가 경전을 쓴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19세기 전반에 이 최재우라는 이분은 다산 정약용 못지않은 지식인이고 다산의 작품을 다 망라해도 여기에 다 못 담을 만한 심오한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산 분이에요. 그 당시 최대의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사실 똑같은 심령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공통의 최대의 관심이 동학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대의 관심은 석유값이에요. 석유값이라고. 응? 석유값이에요. 이게 석유가 중동에서 나오는 게 끊어지면 이거 지금 우리 강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이 얼마나 풍전등화하던 이 취약한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절실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화를 만들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우리의 공동의 적이 누구냐?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라고. 이거 여러분들 여기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지금 이유를 제공하면은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쉽게도 알아. 그러면 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이 뭐겠냐고요. 그건 뭐냐면 외세의 침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본 놈이 제일 무서웠거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놈이고, 최재우의 할아버지가, 실대조 할아버지가 최질립이라는 분인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다 맞싸운 고슴도치처럼 그 한 몸으로 화살을 다 막아내고 끝까지 버티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수은이라는 사람한테는 일본 놈이 반드시 또 온다. 칠대조 할아버지의 유운이 아주 몸에 박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방심하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해서 하버드까지 유학을 갔겠어요? 미국에서 배울 게 많고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경의 대상이었으니까 난 간 거예요. 가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정말 미국인들이 그 박수를 칠 만한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은 나 같은 그런 노력을 하겠냐고 누가. 미국이라는 게 대학도 썩었고 지금 교수 새끼들도 다 아무런 이 세계를 위해서 정의로운 발언을 하지 않고 미국은 아주 골몰대로 골맞어요 지금.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상식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상식이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세기 조선의 모습이 꼭 그랬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진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의 여유라는 것은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학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이걸 지배계급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배신 때리는 거죠. 동학에서 무슨 화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최수은이라는 사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척양척외라고 하는 이 서양의 제국주의와 이 일본의 이 간악한 이 침략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척양척외. 그렇게 해서 보국안민이라고요. 나라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보국안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으면 전부예요. 종교를 창조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가셨는데 목사님이 나는 그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목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죽어. 연보돈 더 내. 이건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이런 건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기독교가 타락의 형태라고. 서구의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인들의 이런 비극과 불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 뭘 어떻게 하겠다, 종전하겠다, 뭐 하다는 거짓말을 시키잖아. 거짓말을 시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선거 때 어떤 유리한 고지를 잡는다든가, 석유 파동을 통해서 무슨 주가를 어떻게 조작한다든가, 뭘 해서 내가 돈을 번다든가. 지금 이 세계는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서도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19세기 한국 민중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거를 쉽게 연상하실 수 있죠. 제가 여기 고향 온다고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이걸 비싼 천을 내가 싸게 끌어다가 동네 골무집에다가 이 싸구려 이것만 주고 디자인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분사하잖아, 이거 어디 없는 옷이에요, 이건 내가.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주 어마어마한 지식인인데, 그때는 경상도에서 서울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면 문중에서 다 돈을 걷어가지고 여비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과거 시험에 응시한다는 게 문중에 아주 큰 일이죠. 그러니까 이 수은의 아버지는 그렇게 문중에 이 도움을, 경주 최씨 이 문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울 가서 2번이나 시험을 봤다가 다 낙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낙방한 거는 내가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관료들의 부패, 다 협작이다. 이래가지고 이 수호는, 이 사람은 재가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 당시 재가녀는 일체 서울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고, 수은의 아버지가 자기도 과거에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도 낙방을 하니까 이 수은한테 뭐 문사철, 뭐 문학 철학 사학이고 뭐 경서고 뭐고 이 시 쓰는 거고 모두 가르쳤거든. 공부를 지독하게 했어요, 최수은이가. 나는 이거 수은 선생의 그 시나 이런 걸 보면은, 야, 그 경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뭐 먹고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행상을 하고, 그러니까 보부상이 되어가지고 이 보따리 장사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젊었을 때 20, 30대 하여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때는 뭐 이게 없으니까 여기 이 만주도 다 댕겼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편전쟁이니 이런 거를 직접 목격을 해요. 야, 이거 세상에 망가지는구나. 중국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순망치안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순자에 나오는 입술이 뭐 없어지면은 이빨이 시렵다.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사라지면 거기에 보호하에 있던 한국은 이제 추위에 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가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매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생할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바로잡냐. 이 순망치안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을 몸소 댕기면서 직접 다 조사를 해서 다 알았다고. 이건 긴박하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중국도 당해가지고 망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뭘 할 수 있냐? 이게 뭘 할 수 있냐 과연?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하는 게 무력으로 내가 이거를 도모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무력으로 어떻게 그 함대를 상대를 하겠어요? 중국도 깨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서양이 왜 저렇게 강하냐? 도대체 저 서양에 강한 건 뭐 때문에 강한 거냐? 하고 그 서양의 파워, 그 배경이 뭐냐를 결국은 기독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양 사상의 가장 강력한 게 서양의 종교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종교 사상의 핵심은 기독교가. 근데 이 기독교는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벌써 그 당시 느낀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왕정이라는 거. 이게 왕정이라는 게 이거는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아주 일방적인 지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왕정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심리는 뭐냐?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잖아요. 죽으라면 죽는 거고, 왕 맘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완전히 수직 구조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최근까지, 지금은 트럼프 미국이 꼭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긴급조치 시대로 지금 미국은 가고 있잖아요. No king.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요새 또 예수라고 그러네. 예수가 돼서 그러니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었던 그 미국이 허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19세기 전반에 이미 최수훈의 책을 읽으면 이 모든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서양이 이 문제가 크다. 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거는 왕정의 극복인데 이 왕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왕정 밑에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 더 못 살겠다. 그러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이 억압 구조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수훈이라는 이거는 내가 설법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이게 함대보다 더 센, 미사일보다 더 센 폭탄을 내가 사상 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우리 민족의 19세기 혁명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래서 수훈 선생을 이렇게 존경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항상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실천을 하는데 너는 세계 좋은 학위를 다 쓸어 모았다 그러는데 넌 뭐하고 있냐? 이러면 가슴이 맨날 뜨끔뜨끔해요. 잠이 잘 안 와요, 나는. 너 잘 때 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근데 이거는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 왕권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왕권이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서양의 기독교는 황제 기독교다 이거예요. 하느님을 황제화한 그런 무자비한 폭력의 종교다. 이거를 들여오면 우리는 더 위험한 나라가 된다. 고종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당할 수 있다. 걱정이다. 이걸 극복하는 건 뭐냐? 같은 말이지.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에도 그렇게 썼어요. 미국 돈 달러 어디 거기 써 있을 걸 얼마나 크레이티드 이퀄이라는 그 써 있을지 몰라. 아주 다 그런 사상으로 해서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도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럴 적에 이 all men의 men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노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흑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미국의 데모크라시는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월남전에서나 깨져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월남 전쟁에 가서 백인들 대신에 죽어주고 거기서는 또 계급장 다 뛰고 붙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했던 식으로 흑인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계급이 같으면 같이 대해야죠. 그 미국의 평등사상이라는 건 월남전에서 생겨요. 월남전. 그 전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인간 평등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수는 하느님과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하느님과 인간이 평등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평등을 말한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은 우리가 지금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평등을 말한다면은 하느님과 인간의 평등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천 사상이죠. 그 인내천 사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내천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냐?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트럼프 같은 새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내천이냐? 이렇게 당장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수은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오묘한 문제인데 수은 이전에 바로 동시대 사람이에요. 사실 정약용 같은 사람이. 근데 정약용의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의당 전설을 읽으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다산과 수은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다산은 그 인간의 궁극적인 도덕성의 근원,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근원적인 것이 인간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분개한 거는 그런 내면의 도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유교가 과연 그러한 도덕성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새끼들이 다 과거 시험 보고 다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새끼들이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느냐. 저급한 관료들의 멘탈리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뜯어먹는 거에나 혈안이 나 있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유교를 가지고 이거를 뽑아내냐. 그러니까 하여튼 다산을 읽어보면은 다산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이 뚜렷해요. 근데 다산은 서구의 기독교적인 그 생각들을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여. 기독교인으로 올려서 고초도 겪고 이러는데 수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이라는 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 사람의 결론은. 왜냐하면 하느님이야말로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더불어 역사해가는 존재지 무슨 하느님이 하늘 꼭대기에 옥황상제처럼 떠 있다면은 그거는 하느님일 수가 없다. 하느님은 오로지 이 역사 속에서 이 인간들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공간을 진행시키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는 뭐냐면 하느님과 하여튼 내가 개인 얘기 못하는데 하느님과 인간의 평등이 하느님과 인간의 평등이라는 이 테마 하나만 해도 이 근세 서양이 출발해서 지금 21세기에 오기까지 서양은 이런 사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서양에는. 오직 우리 동양만이 인간과 하느님의 평등을 얘기하고 인간을 하느님으로 대하라.
해월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옛날에 애들도 때렸다고. 지나다니다가 애들 놀고 발랄하게 놀고 있는데 괜히 지나다가 대가리 탁 때리고 새끼야 차로 가 탁 차버리고. 어릴 때는 괜히 지금은 남의 어린애 때렸다가는 대가리를 탁 쳤다가는 그 감옥 가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괜히 애들 때렸어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의 설법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를 때리지 마라. 물타 아이를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느님을 매맞기를 싫어하신다. 애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라는 게 그 사실 어린애만큼 위대한 하느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 가서 연못돈 바치는 하느님보다는 어린애들의 해맑은 모습이 더 하느님이에요. 인간 속에 하느님이 있어요. 해월이 어디 가다가 그 옛날에는 이렇게 안방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만 골방이 있었다고. 네? 이렇게 이 안방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아주 여기 들어. 그런데 여기다 이 물레를 놓고 여기서 이제 길쌈하고 돌리는 소리가 들려. 누가 물레를 돌리고 있느냐? 그게 제 매누라기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월 선생이 누가 물레를 돌리고 있냐? 제 매누라기가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으세요. 누가 돌리고 있냐? 똑같이 제 매누라기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나와서 쭉 가다가 뒤에 제자들이 아니 왜 아까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맞는 말을 한 건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쭤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있다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것이 매누라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돌리고 계신 것이다. 밖에서 손님들이 와도 손님이 왔다고 그러는 걸 갖다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학 사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전 세계에 이런 사상이 없어요. 21세기에도 이런 사상이 이런 위대한 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 보면 하등의 이론적 하자가 없고 그 심오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사상은 하도 심오하기 때문에 분명히 왜곡돼서 전달된다. 그래서 직접 쓰신 거예요. 한문으로.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만 쓴 게 아니라 한글로 동시에 쓰셨어요. 후계자를 결정할 적에도 해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도통을 전수한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내가 썼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리를 썼다. 나는 직접 썼다. 예수도 못 썼고 모하메드도 못 썼는데 나는 써놨다. 이것만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림없이 후세에 전하라. 그런데 후세에 전하는 방식이 뭐라 하냐면은 수서로는 안 된다. 옛날에도 이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필사하면은 필사하는 놈들이 반드시 바꾸거든. 그러니까는 반드시 인쇄를 해라. 인쇄를 해서 그것이 판본이 결정되고 그러면은 요지부동의 사실로 이 역사에 남게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원고를 그날 밤에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월이라는 사람은 어디 경주 황홀이 사람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일자무시군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인 형안과 통찰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남의 집 머슴을 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프라이드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매서운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월 선생의 사진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 고조선 한반도 한국 그 역사에 1000만년의 한이 다 담겨 있는 얼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분한테 원고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맡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비 원조하라 그러고 높게 나르고 멀리 뛰어라. 고비 원조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잡히지 말고 너는 이 원고를 인쇄를 할 때까지 날아다녀라. 그래서
이걸 끼고 그냥 삼천리 강토를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학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나 그걸 가지고 설법을 했고, 이분의 설법은 거짓말이 없고 그냥 순박한 한 머슴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진실성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봐도 나는 해월 선생을 봤으면 정말 하느님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위대한 인격자였는데 계속 이 도발이라고 그러죠. 이 도망다니는 가운데에서도 뭐냐면 30년을 도망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런 교주가.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잡히지 않고 그런 거예요. 댕겼어요. 그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비원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한 명도 배신자가 없었어요. 항상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잡히는 거거든요. 관원한테.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건의 배신자가 없었어요. 이게 동학의 위대성입니다. 워낙 진실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모든 사람이 느꼈으니까. 그러고 눈물이 났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보호할지언정 고발을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자자자잔 해월이 천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 해월이. 누구야? 이 양반은 대구에서 이제 차명을 당해요. 이 도끼로, 수우는. 그때는 차명이에요, 차명. 그래가지고 너 고비원주 해라. 딴말 말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해월은 도망가는데 제일 먼저 도망간 데가 영해 쪽입니다, 영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가지고 지금 단양까지 올라가요. 단양으로 올라가가지고 인제 뭐 이런 거랑 이렇게 되게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양반이. 근데 여러분들 그 몽양 여운형이라고 아세요? 아, 위대한 분이죠. 몽양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의 동생, 작은 할아버지, 종조부죠.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해월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집이 몽양집이에요. 처음에 인제라는 데서 여기 인제 여기쯤 되겠네. 아주 인제라는 데서 동경대전 백부를 간행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81년 그 다음 해에 여운형의 조부인 여규덕의 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을 합니다. 그때에 목천에 있는 지사들이 해월 선생을 뵈러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김용이라든가 여기 목천에 나중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본 기록들이 있는데 천안 사람들의 90%라는 얘기죠. 8이나 9은 다 동학쟁이들이다 그래요. 10명 중에 8, 9는 전부 동학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지만 이 천안이라는 데가 돌이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특출난 게 아니라 당시 천안의 그 동학 분위기를 보면 동학은 이 천안은 최대의 야당 도시란 말이야. 그 8구가 전부 동학쟁이라고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 기록에. 그래가지고 김은경이라고 이 죽계리에 사시던 분인데 상당한 재력 기반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가서 김은경이하고 해월 선생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번 찍었는데 이거 계속 찍어야 된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목천이라는 데가 접근이 좋아요. 접근이 좋고 무슨 문제가 될 때 도망가기가 좋아요. 튀기가 좋다고.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다고. 전국으로 본다면 거기가 거의 중실이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젠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보고 나서 제가 해볼 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맡겠습니다.
그러고서 판본을 가지고 오는 거지. 목천으로. 그 김은경이라는 분에 의해서 1883년에 목천에서 대규모 간행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천안으로 됐으니까 천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목천이었죠. 이건 여기 목천이라 이 천안이라는 데가 원래 신라 시대 때는 여기를 도솔이라고 그랬어요. 도솔이라는 게 뭐예요? 미륵이 사는 데가 도솔천이잖아요. 지금 천안이라는 이 말도 천안 이게 헤블리 피스인데 이게 황제의 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고려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적에 여기 이 지역이야말로 뭐 오룡이 작은 진주 하나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래. 산들의 분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통일의 기업을 쌓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규모 이주를 시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거든요. 태조 왕건이 그래서 저 여기 태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조산 그 왕건이에요. 그게 왕건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산 그 밑에 이제 성불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태조 왕건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통일을 이룩했다. 그래서 태조산인데 여러분들이 천안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천안 박물관도 있지만은 박물관 가보면 구석기 시대 때부터 여기 유물이 엄청 많아요. 여기 원래 터가 센 데라고요. 센 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정을 붙이질 못하고 그냥 살다가 또 가버리고 이러니까는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능수보들 얘기도 아시잖아요. 원래 저 전라도 고부 사람인데 딸 하나 낳고 부인이 죽어. 그러고 나서 그 고부 사람이 군대를 끌려가는 거지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 천안에 와서 여기 주막집에다가 딸을 길러달라고 놓고 전장으로 나가거든. 그 딸 이름이 능소라고 그래서 능소. 그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질 못했고 참 이쁘게 컸죠. 그런데 어디선가 그 시골서 아주 대단한 통정대부의 아들인데 거기도 어떻게 이 노자도 다 뜯기고 산정놈들한테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밤에 그 주막집에 두드리니까 능소가 웬일이냐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치료를 해줘서 거기서 몇 개월 살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거든. 그래 몸이 좋아지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서울로 이게 능소하고 정을 통했지. 서로 좋아가지고 꼭 도련님 당선돼서 이제 돌아오시라고 그래 보냈는데 그 뒤로 어디 진관사에 머물렀다더만. 그 진관사에서 좋은 스님을 만나서 거기서 더 많이 배워서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형조판서가 사위를 삼으려고 자기 딸을 주려고 대사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아니고 대사원한테 백을 써가지고 우리 사위가 되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나는 천안 상거리에 두고 온 능소가 있다. 그러고 이게 천안 사람들이 의리가 있다니까. 응? 돌이 거저 생긴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니까는 소문이 쫙 퍼졌지. 왜냐면은 장원급제를 했는데 형판에 형조판서에 사위가 됐다더라 하고 쫙 벌써 퍼졌어. 쫙 퍼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오사화를 저기 하고 내려왔는데 공축 드리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형판에 사위가 되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너 하나 보고 나는 전부 거절하고 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능수야 받으려는 이제 그래서 흥타령을 불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니까. 천안이 간단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대흥동 231번 천안 광대병원 아들인데 그 앞에 석호라는 놈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또래죠. 그 석호네 집에
이때만한 그냥 그 세파트가 아주 황소만한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그걸 봤어야 되는 건데, 이 흑성산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뭐냐면 거무신이라고 그래서 거무신. 거무신이라는 게 거무라는 게 곰이요, 곰. 곰이고 검다라는 게 그래서 그 일본들이 잘못 이제 한문 부교하면서 흑성산이라고 그러는데 까마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신령하다는 거지. 거무신. 거무신이에요. 거무산도 아니에요. 거무신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함석헌 선생한테 이 해설을 들었거든요. 직접. 이 거무신은 보통 산이 아니고 영험스러운 산이다 그러는데 거기 호랭이가 살고 있었거든. 호랭이가 내려왔다. 근데 내 천안 대흥동 그 새벽에 이 자식이 있고 호랭이가 그 개를 그냥 물으러 왔다고. 이 애들, 동네 애들은 그냥 숨을 죽이고 봤지. 내 친구들은 다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 세파트가 얼마나 센지 한참을 싸웠다는 거야. 맞붙어가지고. 천안 개는 그렇게 세다니까. 호랑이하고 그냥 붙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뭐 10분 이상을 저항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피가 낭자하고, 이게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대호라는 영화도 있지만 하여튼 그 호랑이들이 꽤 이쪽 산맥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그 석훈의 개를 갖다가 그냥 한 입에 물고 갔다는 거예요. 유유히 저쪽 그 뒷골목을 내가 그 간대까지 따라가 봤다니까. 피 흘린 데를 조사하면서 가봤으니까요. 여기 뭐 소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쫙 났죠. 석훈의 세파트가 호랑이가 물어갔다 들어가니까. 이 천안이 보통 그런 데예요, 여기가. 그렇게 영험스러운데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하다 세지? 요건 하등을 다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김은경 집에서 이 동경대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경대전의 체제가 다 달라요. 경진판, 그 인제에서 한 거하고 이게 또 체제가 달라요. 근데 이게 가장 완벽한 판본입니다. 수은혜 선생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역사의 기록은 없으나 이 김은경네 집에 해월이 와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 없이는 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800 몇 년? 1880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또 간행하는데 그게 경주판으로 간행을 해요. 그 경주판이라는 게 경주에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주 가서 위험한데 그 경주 가서 할 리가 없어요. 이건 수은 선생이 경주 사람이니까 경주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경주 판본이 하나 더 있고 그럴 거고 마지막에 용담유사를 각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883년 이 1883년 목천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새로운 다시 개혁의 빛을 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하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우리 민중은 이 역사의 험난한 물결 속에서 우리 민족의 경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은의 개인 저작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삼국유사에 있는 단군 고조선조에 보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홍익인간 제세리화라는 사상인데 홍익인간의 이념을 2000년이 넘은 후에 반만 년이 넘은 후에 목천에서 그게 다시 개벽 사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만약에 이런 흐름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한국 사상사를 쓴다 그래도 뭐 길거리 건널라도 여기 디딤돌 있으면 디딤돌을 이렇게 짚고 가듯이 이 사상도 하나의 딱 내가 디딤돌을 내 사유의 흐름에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위대한, 앞으로 제가
나를 자꾸만 부르지도 말고 한 20년은 수제베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20년은 수제베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내 책을 사야지. 돈이 못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책을 내면은 부지런히들 좀 사.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천반 동경대전 연구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게 된 거는 여기 해목, 여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용률 선생이. 그러고 나서 사상과 혁명의 도시 내 고향 천안의 동학도서관을 건립하자. 그러고서 그 밑에 내가 이렇게 그림, 이게 내가 봤던 삼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릴 때 여기 천안국민학교, 여기 저 제3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지, 제3국민학교 거기서 이 심리가 넘는 데인데 그냥 어린애들이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 그때는 이렇게 애들이 심리를 우습게 하고 다녔으니까 여기서 내가 놀았던 그 능수보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번에 천안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것이 뿌리로만 뭐 고대에 뭐 찬란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헌법 전문에다도 지금 동학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근대적인 모든 사상을 프랑스 혁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동학이에요. 왜냐면 3일 만세혁명이라는 그거 후에 바로 세워진 게 임시정부 아니에요. 근데 임시정부에도 그게 완전히 이 동학 정신에 의해서 민주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적에 동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동학은 어디서 어떻게 민주의 이런 가치의 자산이 되었느냐? 그것은 목천에서 경전을 간행해서 그 경전을 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뿌리는데 이게 대개 경상도 쪽으로 가진 않고 이게 전라도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지형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옛날에 동학난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동학민주혁명이 일어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월 선생이 1898년에 서울 단성사에 있는 거기 육군법원에서 교수형 당하는 거로 요 역사는 도발이의 역사는 끝나지만 거기에 스며 있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동학의 1세대로부터 직접 배웠어. 이 동학에 관한 모든 사적과 이런 거를 나는 표영삼 선생이라는 분의 제자예요, 내가. 근데 그분은 완전히 오리지널 동학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었나 하는 거는 나는 그분에게서 육성으로 배웠지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동학에 대한 생각은 고귀한 거죠. 고귀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 한국의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100명이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뽑은 게 압도적으로 이 봄날은 간다라는 거죠. 박시춘 작곡의 백설이가 노래하고 위대한 작사를 했죠. 작가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롯에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봄날의 그 찬란함과 그 슬픔을 같이 얘기한 거. 오늘 우리가 강의한 내용하고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같이 불러요.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연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 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앵콜 하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노래지만은 또 이게 한국 가곡으로서 사람들이 잘 부르지 않는 노래예요. 근데 양명문이라고 그 이화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작사를 하고 변운이라는 사람이 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양반을 이 노래를 어떻게 아냐면은 변운이라는 분이 외교관이에요. 내가 대만 유학 갔을 때 그 한국 대사관에 참사했어요. 참사관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내가 가르쳤다고. 그 집에 가면은 이제 이 양반이 틀어놓고 나한테 가르쳐 준 노래예요. 나는 이게 오늘 얘기한 거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높은 사유를 가지고 산 민족이고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이 너무 높다 그죠? 아까도 높았어.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굴이나 클 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하루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